듣다 보면 내공이 쌓이는 방송 2시간 철학의 돌풀이입니다. 네, 저희는 소피의 세계라는 소설로 읽는 철학을 읽고 있고요. 데카르트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38쪽입니다. 제가 별표 친 문장 위주로 보겠습니다. 르네 데카르트는 1596년에 태어나 일평생 유럽 각지를 여러 번 여행하였지. 그는 젊은 나이에 인간과 우주의 본질에 대한 통찰을 얻으려는 강렬한 열망에 사로잡혔다. 그는 철학을 배우고 난 뒤에는 다른 무엇보다 자기 자신의 무지를 깨닫게 되었다. 데카르트는 소크라테스처럼 이성만이 우리에게 분명한 인식을 줄 수 있다고 확신했다. 그렇죠. 339쪽.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에서 시작하여 아우구스티누스를 거쳐 데카르트까지 하나의 직선으로 이어져 있다. 이들은 모두 명백한 합리주의자들이며 이성을 단 하나뿐인 확실한 인식의 원천으로 간주하였다. 데카르트는 폭넓은 연구 끝에 중세부터 전수된 지식을 무조건 신용할 수만은 없음을 깨달았다. 소크라테스를 닮았지. 소크라테스는 아테네에 널리 퍼져 있던 일반적 견해를 믿지 않았다. 음. 데카르트는 유럽 여행을 결심해요. 스스로 철학하기 위해서. 마치 소크라테스가 아테네 사람들과 대화로 평생을 보냈듯이 데카르트 자신의 말을 빌리면 이때부터 그는 오직 내면 세계에서 혹은 세계라는 거대한 책 속에서 지식을 구하려고 했다. 군에 입대한 데카르트는 중부 유럽의 여러 곳을 거쳐 파리에서 2~3년을 보내고 1629년 5월에 네덜란드를 여행하였지. 그곳에서 철학에 관해 저술하면서 거의 20년간 체류했다. 1649년에는 크리스티나 스웨덴 여왕이 그를 초청했다. 그러나 스웨덴에 머무는 동안에 폐렴에 걸려 1650년 겨울에 세상을 떴다. 겨우 54년을 살았다고 하네요. 우리가 데카르트를 근대 철학의 창시자라고 부른다 해도 전혀 과장이 아니다. 자연과 인간을 새로이 발견한 황홀한 르네상스 시대 이후 또다시 동시대의 사유를 서로 연관된 하나의 철학 체계로 통합하려는 욕구가 생겨났다. 데카르트가 처음으로 체계를 세웠고 그 뒤를 이어 스피노자, 라이프니츠, 로크와 버클리, 휴움과 칸트가 등장했다. 철학 체계가 무슨 뜻이죠? 근본적으로 철학의 모든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 하나의 대답을 얻으려는 철학적 시도라고 할 수 있다. 고대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체계 설립자가 있었고 중세엔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과 기독교 신학 사이에 다리를 놓으려고 한 토마스 아퀴나스가 있었지. 이어서 자연과 과학, 신과 인간에 대한 낡은 생각과 새로운 생각이 뒤엉킨 르네상스 시대가 열렸다. 17세기에 들어 비로소 철학에서 다시 새로운 생각들을 하나의 철학 체계로 묶으려는 시도가 있었지. 이를 해낸 최초의 인물이 바로 데카르트다. 그는 무엇이 다음 세대의 가장 중요한 철학적 과제인가 하는 문제에 첫 출발 신호를 했다. 데카르트는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는가, 곧 우리 인식의 확실성에 관한 문제 연구에 몰두하였다. 그가 마음에 두고 있던 두 번째 중요한 문제는 육체와 영혼의 관계였다. 이 두 가지 문제는 이후 150년 동안 계속해서 벌어진 철학 토론을 지배했다. 우리 인간이 어떻게 확실한 지식을 얻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의 경우 많은 사람들이 전적으로 철학적 회의론을 표방했지. 그들은 단순히 인간이 아무것도 아는 게 없다는 사실에 만족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지만 데카르트는 만족하지 않았다. 만일 그가 그럭저럭 만족했더라면 진정한 철학자가 아니었을 것이다. 또다시 소크라테스를 생각하게 하는 일이다. 그 역시 소피스트들의 회의에 만족하지 않았었지. 어, 341쪽. 그 밖에도 새로운 물리학의 본질, 물리학은 물질의 본성에 대한 의문, 곧 자연에서 일어나는 물리적 과정을 결정짓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의문을 제기했다. 차츰 더 많은 사람들이 유물론적 자연과에 동조하고 나섰지. 물리적 세계를 점점 더 기계적으로 파악하면 할수록 육체와 영혼의 관계는 더욱 절실한 문제가 됐다.
17세기 이전 철학자들은 영혼을 대체로 모든 생물체에 흐르고 있는 일종의 생명의 정기로 인식했다. 영혼과 정신의 본래 의미는 생명의 입김이나 숨인데, 이에 해당하는 말이 거의 모든 인도 게르만 어조의 언어에 다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영혼을 전체 유기체 안에 깃든 생명의 원리로 보고 육체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았다. 그래서 그는 식물의 영혼과 동물의 영혼에 관해서도 얘기했다. 음. 342쪽. 어, 플라톤은 정신이 육체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또는 영혼이 육체에 영향을 주는가 하는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자, 방법 서설에 있는 철학자가 철학 문제를 어떤 방법으로 풀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제기. 우선 데카르트는 우리가 어떤 것이 참이라는 것을 명석하고 판명하게 인식할 수 없다면 아무것도 참이라고 간주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그런데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는 복잡한 문제를 가능한 한 낱낱의 부분으로 많이 나눠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면 우리는 가장 단순한 사유에서 출발할 수 있단다. 어쩌면 네가 각각의 생각을 하나하나 무게를 달고 치수를 잰다고 말할지도 모르겠구나. 응. 데카르트는 이런 식으로 철학자는 단순한 것에서 출발하여 복잡한 문제로 사유를 전개해서 새로운 것을 알 수 있다고 생각했다. 데카르트는 이 수학적 방법을 철학적 성찰에 적용하려고 했다. 음, 철학적 진리를 어느 정도 수학 명제와 같은 식으로 증명하려고 했다. 데카르트는 우리가 숫자로 계산할 때 이용하는 똑같은 도구를 철학에 적용하려고 했는데, 그게 바로 이성이다. 이성만이 우리에게 확실한 인식을 줄 수 있기 때문이지, 감각에 의존하는 것은 전혀 확실치가 않다. 그의 철학 목표는 존재의 본성에 대한 확실한 지식을 얻는 것이다. 그런 철학의 출발점에서는 모든 것을 의심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한 최초의 철학자였다. 넘어가서 345. 어, 그는 자기가 모든 것을 의심하고 있으며 또한 이것이 자기가 확신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라는 인식에 도달했다. 여기 그가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하나의 사실이 있다. 그것은 그가 의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가 의심한다면 그가 한다는 것 역시 확실하다. 그가 생각한다면 그가 생각하는 존재라는 것 또한 확실하다. 코기토 에르고스움이라고 할 수 있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는 말이다. 데카르트가 얼마나 강렬한 직관적 확실성을 가지고 갑자기 자신을 생각하는 자아라고 파악했는지 잊어서는 안 된다. 그는 자신을 생각하는 자아로 여겼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이 생각하는 자아가 우리가 감각으로 인지하는 물리적 세계보다 더 현실적이라고 생각했다. 이제 데카르트는 자기가 인간 존재라는 사실 외에 더 많은 것을 똑같은 직관적 확실성을 가지고 인식하고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자신이 완전한 존재에 대한 명사하고 판명한 관념 또한 가지고 있음을 인식했다. 데카르트는 생각하는 사람은 생각하는 자아이어야 한다는 사실이 그렇듯 신이 존재한다는 사실도 그 자체로서 분명하다고 했다. 데카르트는 다만 우리가 모두 완전한 존재의 관념을 지녔으며 이러한 관념에는 완전한 존재가 존재해야 한다는 사실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려 했다. 왜냐하면 만약 완전한 존재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더 이상 완전한 존재가 아닐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말을. 명백한 합리주의적 사고 과정이다. 데카르트는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처럼 사유와 존재 사이에 연관이 있다고 보았다. 그렇죠. 그리고 쭉쭉 넘어가서 348쪽. 만약 우리의 이성이 외부 현실의 수학적 관계를 인식할 때처럼 어떤 것을 전적으로 명석하고 판명하게 인식한다면 그것은 그럴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완전한 신이 우리를 바보로 취급하여 속이려 들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신의 완전성 속에는 진실성 또한 포함된다. 따라서 데카르트는
우리가 이성을 통해 인식한 것이 현실과 일치한다는 것을 완전하고 선한 신이 보증한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러나 외부의 현실과 사고의 현실은 본질적으로 다르다. 이제 데카르트는 두 가지 서로 다른 종류의 현실, 다른 말로 두 가지 실체가 존재한다는 생각을 펼쳐나갔다. 하나는 생각 혹은 영혼이고 또 하나는 연장 혹은 물질이다. 영혼은 인식의 능력일 뿐 공간 가운데서 아무런 위치도 차지하지 않는다. 따라서 그것은 더 작은 부분으로 쪼개지지도 않는다. 그에 반해 물질은 부피를 가지고 공간을 차지하며 한없이 작게 쪼개질 수 있으나 의식이 없다. 데카르트는 두 가지 실체 모두 신으로부터 생겨난 것이라 말했다. 왜냐하면 오직 신만이 자기 아닌 다른 것으로부터 독립하여 존재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생각과 연장이 모두 신으로부터 생겨난 것이라 하더라도 또 실체는 서로 전적으로 독립적 관계 속에 있다. 생각은 물체와의 관계에서 자유로우며 반대로 물질적 과정 역시 생각과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작용한다. 349초. 우리는 데카르트를 이원론자라고 부른단다. 이것은 그가 정신적 존재와 공간적 존재 사이에 날카로운 경계선을 그었음을 뜻하는 말이다. 예를 들어 영혼은 인간에게만 있다. 그에 반해 동물은 전적으로 공간적 존재에 속한다. 동물의 생명과 운동은 전적으로 기계적이다. 데카르트는 동물을 일종의 복잡한 자동 기계로 간주하였다. 데카르트는 인간을 제외한 공간적 존재를 유물론자처럼 철저하게 기계론적으로 보았다. 데카르트는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일 뿐만 아니라 공간을 차지하는 이중적 존재라는 결론을 이끌어냈다. 그에 따르면 인간은 영혼과 공간적 육체를 모두 갖고 있다. 아우구스티누스와 토마스 아퀴나스도 이와 비슷한 말을 한 적이 있지. 그들은 인간이 동물처럼 육체를 갖고 있지만 천사처럼 정신도 갖고 있다고 보았다. 데카르트는 인간의 육체를 한 대의 정밀 기계로 생각했다. 인간은 육체로부터 독립하여 작용하는 영혼도 가지고 있다. 육체의 지능 과정은 영혼이 갖는 그런 자유로 같지 않는다. 육체는 자기 고유의 법칙에 종속한다. 우리의 이성적인 생각이 활동은 육체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공간적 현실로부터 독립해서 존재하는 영혼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음. 데카르트는 영혼과 육체 사이에 그와 같은 상호작용이 성립한다는 것을 한 번도 부정하지 않았다. 영혼이 육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한 그것은 하나의 샘과도 같은 특수한 뇌의 기관을 통해 육체와 결합되며 이것을 통해 물질과 정신 사이에 지속적인 상호작용이 일어나게 된다. 그 상호작용 때문에 영혼은 또한 육체적 결핍에서 생기는 여러 느낌과 감각에 의해 혼란을 경험한다. 데카르트의 목표는 영혼에게 삶의 지배권을 주는 일이었다. 왜냐하면 나의 복통이 아무리 심하다 하더라도 삼각형의 내과의 합은 언제나 180도이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생각은 육체적 결핍으로부터 고양되어 이성적인 것으로 등장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그런 의미에서 영혼은 육체로부터 전적으로 독립된 것이다. 우리의 다리는 늙고 약해지며 우리의 등은 굽고 우리의 이는 빠질 수 있다. 그러나 우리 속에 이성이 임재하는 한 2 더하기 2는 4이며 또한 언제까지나 살아남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성은 늙거나 약해지지 않기 때문이다. 그에 반해 우리의 육체는 늙는다. 데카르트에게는 이성 자체가 곧 영혼이었다. 그에 반해 욕구나 증오 같은 저급한 정념이나 기분은 육체적 기능과 밀접하게 결합된 것이며 따라서 공간적 현실과 밀접하게 결합된 것이다. 데카르트가 살았던 시대에는 사람들이 언뜻 보기엔 스스로 움직이는 것 같은 기계와 시계에 완전히 매료당해 있었기 때문에 데카르트도 그렇게 비교한 거야. 자동기계라는 말은 바로 자기 스스로 움직이는 것을 뜻한다. 그런데 기계가 제 힘으로 운동한다는 것은 한낱 환상일 뿐이다. 음, 이렇게 쭉쭉, 예, 양이 많네요. 별표를 많이 쳐서. 쭉쭉 데카르트 넘어가고 스피노자를 보면 358쪽. 스피노자는 암스테르담에 있는 유대인 자치단체 일원이었지만 이단이라는 이유로 파문당했다. 몇몇 근대 철학자들이 그들의 사상 때문에 스피노자처럼 조롱당하고 박해를 받았다. 심지어 그를 살해하려는 계획이 실행되기도 했단다.
단지 기성 종교를 비판했다는 이유만으로 말이다. 그는 경직된 교의, 공허한 의식만이 기독교와 유대교의 생명을 지켜주고 있다고 생각하였다. 또한 그는 처음으로 역사, 비판적 연구 방법을 성서 연구에 적용하였다. 스피노자는 성서의 모든 내용이 철자 하나하나까지도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쓰여진 것이라는 사실을 부인했다. 우리가 성서를 읽을 때 그것이 쓰여진 시대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렇게 비판적 글읽기를 통해서 우리는 성서의 복음서와 다른 책 사이에 존재하는 일련의 모순을 인식한다. 신약 텍스트의 겉으로 드러난 표면 아래에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대변자라고 할 수 있는 예수를 만나게 된다. 예수의 말씀이 사람들을 경직된 유대교에서 해방해 주기 때문이지. 예수는 사랑을 최고의 선으로 생각한 이성의 종교를 전파하였다. 스피노자는 여기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물론 우리의 이웃에 대한 사랑도 생각하고 있다. 기독교 역시 급격히 딱딱한 교의와 의미 없는 의식으로 굳어버렸다. 상황이 점점 나빠지자 가족들조차 스피노자를 돌보지 않았다. 가족들은 이단이란 이유로 스피노자의 상속권조차 박탈했는데 사상의 자유와 종교적 관용을 부르짖는 몇몇 사람이 바로 스피노자보다 더 열심히 번화하고 나섰다. 많은 저항 때문에 결국 스피노자는 완전히 철학에 전념하는 조용한 삶을 선택하게 되었다. 그는 안경 렌즈를 세공하는 일로 생활비를 벌었단다. 그가 렌즈 세공으로 연명했다는 사실은 매우 상징적이다. 철학자들은 사람들이 새로운 관점에서 존재를 직시하도록 도와야 한다. 스피노자 철학의 근본은 사물을 영혼의 관점에서 관찰하려는 바람이었다. 360쪽. 스피노자는 존재하는 모든 것이 자연이라고 말하면서 신과 자연을 같은 것으로 보았다. 그는 존재하는 만물 속에서 신을 보았고 신 속에서 만물의 존재를 보았다. 철학자들은 윤리학을 인간이 훌륭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다룬 학문이라고 이해한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예를 들어 소크라테스의 윤리학이나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학에 대해 말하는 것이다. 361조. 기하학적 방법은 음, 언어나 표현 형식과 관계한다. 너도 알겠지만 데카르트는 수학적 방법을 철학적 성찰에도 적용하려고 하였다. 그것은 엄밀한 추론을 통해 진행되는 철학적 반성을 뜻한다. 합리주의자인 스피노자는 자신의 윤리학에서 자연 법칙이 인간 생활을 조종하는 원리를 보여주면서 인간은 감정과 지각의 속박에서 벗어나야 마음의 평정을 얻고 행복해질 수 있다고 했다. 실체란 말은 대충 이렇게 이해될 수 있다. 즉 그것은 어떤 것의 존재의 근거, 즉 바탕에 놓여 있는 것 혹은 존재의 모태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데카르트는 모든 것이 생각이거나 연장이라고 생각했다. 스피노자는 실체를 이렇게 둘로 나누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일무이한 실체가 있어서 존재하는 모든 것은 거기에 귀속한다고 했다. 그는 이 하나를 간단히 실체라고 하고 때로는 신 또는 자연이라고 불렀다. 스피노자가 데카르트의 이원론적 존재의 이해를 부정했기 때문에 그를 일원론자라고 하지. 그것은 스피노자가 전체 자연과 모든 생물의 관계를 하나의 동일한 실체로 환원시키고 있다는 의미란다. 데카르트와 스피노자의 견해 차이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만큼 크지 않았다. 데카르트도 오로지 신만이 스스로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스피노자가 신과 자연 혹은 신과 피조물을 동일시했기 때문에 데카르트의 생각과 아주 동떨어지고 유대교나 기독교의 교리와도 멀어졌다. 스피노자에 따르면 우리 인간은 신의 두 가지 성질 혹은 바른 양식을 알고 있다. 스피노자는 이런 성질을 신의 속성이라고 하였는데 그 둘이 바로 데카르트가 말한 생각과 연장이란다. 이때 신은 생각과 연장 외에 무한히 많은 다른 속성을 지닐 수 있지만 우리 인간은 고작 이 두 속성을 알고 있을 뿐이다. 자연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사유이거나 연장이다. 예를 들면 꽃이나 헨릭 베르게란트의 시처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개별 현상들은 사유와 연장이란 속성의 다른 양상이다. 양상이란 실체나
신 또는 자연이 자기를 나타내는 특정한 방식을 뜻한다. 꽃은 연장이라는 속성의 한 양상이고, 이 꽃을 노래한 신은 사유라는 속성의 한 양상이란다. 근본적으로 꽃과 신은 실체, 자연 혹은 신이라고 하는 하나의 동일한 것에 대한 두 가지 다른 표현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어, 그죠? 이처럼 너는 오늘 배가 아플 수도 있고 내일은 다른 어떤 기분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도 있는 하나의 인격이다. 이런 방식으로 스피노자는 우리 주위에 있거나 우리 주위에서 작용하는 모든 물리적 사물이 신이나 자연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이것은 생각되는 모든 사유에 해당한다. 그리하여 생각되는 모든 사유는 신 또는 자연의 사유이다. 모든 것이 하나이기 때문이지. 신도 하나, 자연도 하나, 실체도 하나이기 때문이다. 364초. 하지만 넌 누구냐? 넌 소피 아문젠이다. 그러나 너는 무한히 큰 무엇의 표현이기도 하다. 넌 네가 생각하거나 네가 움직인다고 말하고 싶을지 모르겠지만 자연이 너의 사유를 생각하고 자연이 네 안에서 움직인다고 주장할 수도 있지 않을까. 문제는 어떤 렌즈를 통해 그것을 관찰하느냐에 달려있다. 어쩌면 엄지손가락을 네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자유가 네게 있을지도 몰라. 하지만 엄지손가락은 오직 그것의 본성에 따라서만 움직일 수 있다. 엄지손가락이 네 손에서 뛰어올라 온 방안을 만지고 다닐 수는 없는 일이다. 그것처럼 너 역시 전체 속에서 네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란다. 얘야, 너는 소피지만 신의 몸에 달린 손가락이기도 하지. 그러니까 신이 제가 하는 모든 일을 결정한다는 건가요? 혹은 자연이 아니면 자연 법칙이 그렇게 한단다. 스피노자는 신 혹은 자연 법칙을 모든 일의 내면적 원인으로 간주하고 있다. 신은 오로지 자연 법칙을 통해서 드러났기 때문에 외부적 원인이 아니다. 신은 슬며시 꼭두각시 끈을 잡아당겨 일을 결정하는 조종자가 아니다. 인형극의 기술자는 꼭두각시를 바깥에서 조종함으로 외부 원인이다. 그러나 신은 세계를 그렇게 조종하지 않는다. 신은 세계를 자연 법칙에 따라 다룬다. 이처럼 신, 자연은 일어나는 모든 일의 내부 원인이란다. 곧 자연의 모든 일은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것이다. 스피노자는 이렇듯 결정론적 자연관을 갖고 있었단다. 스토아학자들도 그랬죠. 그들도 모든 일이 필연적으로 일어난다고 하지. 그 때문에 그들에게 모든 사건을 동요하지 않는 평정을 갖고 대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인간은 자기 감정에 휩쓸려서는 안 된다. 간단히 이해하자면 그것이 스피노자의 윤리학이 말하고 있는 점이다. 음, 어, 스피노자에 따르면 이 나무는 자유롭다. 그것은 자기의 가능성을 마음껏 실현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것이 사과나무라면 그 나무는 사과나 자두 가운데서 아무 것이나 원하는 대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갖지 않는다. 그것은 오직 사과 열매만을 맺을 수 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예를 들어 정치적 상황이 우리의 성장과 인격적 발달을 저해할 수도 있다. 또는 어떤 다른 외적 강제가 우리를 억압할 수도 있다. 오직 우리가 우리 안의 가능성을 자유롭게 발전시킬 수 있을 때 우리는 자유로운 인간으로 살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어떤 경우든 우리 역시 내부의 소질과 외부 조건의 영향을 받는 점에서 라인란트 시대, 라인란트의 석기 시대 소년이나 아프리카의 사자나 정원의 사과나무와 다를 바 없다. 스피노자는 오직 하나의 존재만이 철저히 자기 원인으로서 완전한 자유 속에서 행동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신이나 자연만이 이처럼 자유롭고 필연적인 모습들을 보여준다. 사람은 외부의 광제 없이 살을 수 있는 자유를 추구할 수 있지만 그것은 결코 자유의지를 통해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우리 육체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스스로 결정하지 못한다. 우리의 육체는 연장이라는 속성이 한 양상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선택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인간은 자유로운 영혼이 없는 존재다. 그것은 기계적인 육체 안에 갇혀 있단다. 스피노자는 명예욕이나 탐욕과 같은 인간의 열정이 진정한 행복과 조화를 방해한다고 생각하였다.
모든 것이 필연에서 생기는 것을 인식한다면 우리는 자연 전체에 대한 직관적 인식을 얻을 수 있다. 우리는 모든 것이 서로 관계를 맺고 있으며 따라서 모든 것이 하나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체험할 수 있다. 우리의 목표는 존재하는 모든 것을 전체적 관점에서 파악하는 것이다. 이를 스피노자는 모든 것을 영혼의 형상에서 보는 것이라고 표현한다. 영혼의 관점. 자, 여기까지가 스피노자였고, 로크입니다. 로크인데, 쭉 넘어가서, 넘어가서 377조. 가장 중요한 경험주의자 혹은 경험 철학자는 로크와 버클리 흉이다. 모두 영국 사람이지. 17세기의 주도적 합리주의자들은 프랑스의 데카르트, 네덜란드의 스피노자, 독일의 라이프니츠였다. 그래서 우리는 즐겨 영구의 경험주의와 대륙의 합리주의로 구분한단다. 음, 그리고 쭉쭉 넘어가서 어, 우리는 세계에 대해 선천적 관념이나 표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태어난 세계를 지각하기 전에는 세계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경험된 사태와 관계없는 관념이나 표성은 거짓된 표성이다. 예를 들어 신, 영원, 실체 같은 낱말을 쓸 때 우리 이성은 머릿속에서 헛돌고 있다. 아무도 신이나 영원 혹은 철학자들이 실체라고 부른 것을 감각으로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 철학적 글들은 주도 면밀한 내용이 논리가 정연해서 깊은 인상을 줄 수는 있겠지만 실은 한갓 망상에 불과하다. 공허한 사상이라는 거죠. 영구의 경험주의자들은 인간의 모든 관념이 참된 경험을 통해 증명될 수 있는지 탐구하는 것을 중요한 과제로 삼았다. 379쪽에 보면 먼저 영국인 존 로크는 1632년에 태어나 1704년까지 살았다. 1690년에 발간한 중요한 저서 인간 오성론에서 그는 두 가지 문제를 밝혀보려고 시도했지. 하나는 인간은 자기의 생각과 관념을 어디로부터 얻는가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의 감각이 전달해주는 것을 신뢰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로크는 우리의 모든 생각과 표상은 우리가 이미 얻은 감각 인상에 대한 반성을 통해 생긴 것이라 확신하였다. 우리가 어떤 것을 감각하기 전에 우리의 의식은 아무것도 쓰여지지 않은 칠판과 같다는 것이다. 로크는 또 의식을 가구를 들여놓지 않은 방에 비교하고 있다. 그 방 안은 이제 우리의 감각들로 들어차기 시작한다. 우리는 주변의 세계를 보고 냄새를 맡으며 맛을 보고 느끼고 듣는다. 특히 어린아이는 이와 같은 지각작용을 위해 매우 집중해서 수행한다. 어떻든 이런 지각작용을 통해 최초의 단순한 감각적 관념이 생겨난다. 의식은 이러한 외부의 인상들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는 것이 아니다. 의식 속에서도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이다. 단순한 감각적 관념들은 의식 속에서 심사숙고나 고찰 혹은 믿음이나 의심을 통해 가공된다. 이런 과정을 통해 로크가 반성적 관념이라고 부른 것이 생겨난다. 그래서 로크는 감각과 반성을 구분하고 있단다. 말하자면 의식은 피동적인 수신자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받아들인 감각 인상을 정리하고 가공하는데 이 과정이 반성이라는 것이다. 로크는 우리가 오직 감각을 통해서만 단순한 인상을 받아들인다는 것을 강조했다. 예를 들어 내가 사과를 하나 먹을 때 나는 그 사과 전체를 하나의 단순 인상으로 감지한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 나는 거기서 일련의 다른 단순 인상들을 포착하고 있는 것이다. 즉 어떤 것이 초록색이며 냄새가 신선하고 물기가 많으며 맛은 새콤하다. 여러 개의 사과를 먹어보고서야 비로소 나는 스스로 하나의 사과를 먹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하여 나는 로크식으로 말하자면 이제 사과에 대한 복합적 표상을 형성하는 것이다. 우리가 어려서 처음으로 사과를 먹었을 때는 그 같은 복합 관념이 없었다. 그러나 우리는 초록색의 어떤 것을 보았고 싱싱한 과즙을 맛보았으며 냄새를 맡고 약간 신맛도 느껴봤지. 우리는 점차 여러 감각들을 묶어서 사과, 배, 귤이라는 개념들을 형성해낸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세계에 대한 지식을 제공해주는 모든 자료는 결국 감각기관에 의존하고 있는 셈이다. 그래서 단순한 이 감각 인상에 소급될 수 없는 지식은 틀린 지식이고 따라서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381조. 어, 감각을 1차 감각 성질과 2차 감각 성질로 로크는 구별하는데, 자, 1차 감각 성질이란 사물의 연장, 무게, 형태, 운동, 수를 말한다. 그런 성질의 경우 감각이 사물의 실제 속성을 표현한다고 확신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사물의 다른 특성도 감각한다. 무엇이 달거나 시다, 파랗거나 빨갛다, 따뜻하거나 차갑다 하고 말하죠. 로크는 그것을 2차 감각 성질이라고 불렀대요. 그런 색, 냄새, 맛, 소리 같은 감각 인상들은 사물 자체의 내재해 있는 실제의 특성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외부 사물의 어떤 성질이 우리 감각에 미치는 영향을 표현하는 것이다. 사람에 따라 달라 보이겠죠? 382쪽. 로크는 다른 영역에서도 직관적 혹은 논증적 지식을 인정한다. 한 예로 그는 윤리적 원칙은 모든 사람에게 다 주어져 있다고 주장했다. 음, 이와 더불어 로크는 소위 자연권 사상을 표방했다. 자연권 사상인 합리주의적 특징이 있다. 아울러 로크가 신이 존재한다는 인식이 바로 인간의 이상에 내재해 있다고 믿은 건 역시 분명한 합리주의적 특징을 지닌 생각이다. 그는 신의 문제를 단순한 신앙의 문제로 보지 않고 신에 대한 인간의 인식이 이성에서 비롯한다고 생각했다. 그런 생각은 합리주의적 특징이다. 또 한 가지 덧붙이자면 로크는 사상의 자유와 관용을 옹호하였다. 그 밖에도 남녀 평등권을 역설했다. 여성의 종속적 사회적 지위는 인간이 만들어낸 모순이므로 인간의 힘으로 이러한 불평등을 고쳐야 한다고 했다. 로크는 근대 철학사에서 최초로 남녀의 성역할 문제를 다루었다. 이것은 나중에 존 스튜어트 밀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 밀 역시 남녀의 평등한 권리를 옹호한 사람이지. 로크는 매우 일찍이 많은 자유주의 사상을 표명하였는데 그것은 18세기 프랑스 계몽주의 시대에 이르러 비로소 충분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었다. 한 예로 로크는 처음으로 권력 분립 원칙을 주장했다. 나고 그다음에 흉이 나옵니다. 흉. 385조. 오늘날 흉의 철학을 가장 중요한 경험 철학으로 간주한단다. 또 위대한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에게 철학적 영감을 준 점에서 아주 중요한 인물이지. 흉은 스코틀랜드의 에든버러 근처에서 자랐으며 부모는 그가 법률가가 되기를 원했지. 하지만 휴움 자신은 철학과 보편적 학문 외에 다른 것엔 억제할 수 없는 혐오감을 느낀다고 고집했지. 그래서 그는 프랑스의 위대한 사상가 볼테르와 루소처럼 계몽주의 시대를 살면서 유럽을 두루 여행하고 다시 에든버러에 정착했다. 28살에 가장 중요한 저서인 인간 본성론을 출판했다. 휴문 이 책을 15살 때 구상했다고 한다. 우선 지금까지 선생님이 말씀하신 철학자들은 모두 남자예요. 남자들은 그들 고유의 세계에 살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제 관심은 실제 세계에 있어요. 태어나서 자라는 꽃과 동물과 아이들의 세계 말이에요. 선생님이 말씀하신 철학자들은 부단히 인간에 대해 언급하고 계속 인간 본성에 관한 논문을 썼지요. 한데 그들이 언급한 인간은 모두 중년 남자의 모습을 하고 있어요. 삶이란 임신과 출산으로 시작되는데 지금까지는 그들의 철학 세계 속에는 아기의 기저귀와 빽빽거리는 울음소리가 없었어요. 또 어쩌면 사랑과 우정이 적었던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문제제기를 소핑하죠. 다른 누구보다도 더 휴먼, 일상적인 세계를 철학의 출발점으로 삼았다. 휴먼 또한 새로운 세계 시민인 어린이가 세계를 어떻게 체험하는지에 대해서도 큰 관심을 지니고 있다. 휴먼 경험론자로 네 말처럼 그때까지 남자 철학자들이 구하는 불명확한 개념과 사고 구조를 모조리 없애는 것을 자기의 과제라고 생각했다. 그 당시에는 중세와 17세기 합리주의 철학에서 유래한 낡은 사상의 찌꺼기 더미가 남아있었다. 휴먼 세계에 대한 인간의 근원적 경험으로 되돌아가려고 했다. 휴먼은 어떤 철학도 우리를 일상적 경험과 배치되는 곳으로 인도할 수 없으며
또한 우리가 일상의 삶에 대한 반성을 통해 얻은 것과 다른 어떤 행위 규범들을 제시할 수도 없다고 생각했다. 흉에 따르면 천사라는 것은 하나의 복합관념이다. 그 표상은 남자와 날개라는 서로 다른 두 가지 경험 표상으로부터 생긴 것이다. 그러나 이 둘은 실제로는 서로 연관된 것이 아니다. 다만 인간은 인간의 환상 속에서 처음 결합된 것이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관념은 잘못된 것이라서 불 속에다 던져버릴 것이지. 이런 식으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사상과 관념을 정리해야 해. 그 이유로 휴먼이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예컨대 신학책이나 학교에서 가르치는 형이사학책을 하나 꺼내 이렇게 물어보아야 할 것이다. 그 책엔 크기와 수량에 관한 추정적 사유가 있는가? 아니다. 사실과 존재에 관한 경험에 입각한 사고 과정이 책 속에 들어있는가? 그것도 아니다. 자, 그렇다면 그 책을 불 속에 던져버려라. 그 책엔 현혹과 속임수 외에 다른 것은 없으니까. 휴먼은 아직 의식 속에 사유와 반성이 자리 잡지 않은 어린애가 세계를 어떻게 체험하는지 다시 생각해보고자 했다. 휴먼은 제일 먼저 인간이 한편으로는 인상을, 또 다른 한편으로는 관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 그는 인상이란 외부 현실에 대한 직접적 감각이고 그러한 인상에 대한 기억이 바로 관념이라고 했다. 389쪽. 만일 네가 뜨거운 난로불에 화상을 입으면 하나의 직접적인 인상을 받게 되지. 그런데 네가 화상을 입었다는 사실을 너는 훗날에 기억할 수 있겠지. 그것을 휴먼 관념이라고 불렀다. 인상과 관념의 차이는 인상이 그 인상에 대한 나중의 기억보다 더 강하고 생생하다는 데 있지. 감각적인 인상을 책의 원본으로 관념을 빗바른 복사본이라고 부를 수 있을 테지. 왜냐하면 인상이 의식 속에 남아있는 관념의 직접적인 원인이기 때문이다. 음, 넘어가서 의식은 하나의 인상으로부터 날개를 가져오고 다른 인상에서 말을 가져온다. 모든 구성 요소는 이미 감각된 것이며 그런 까닭에 참된 인상으로서 의식이 무대 위에 올려져 있다. 의식은 다만 가위와 풀을 들고 위에서 말한 방식으로 거짓된 관념들을 구성해낼 뿐이다. 휴먼 개별 관념을 하나하나 조사하려고 했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들이 관념 속에서 서로 결합되어 있지 않은지 밝혀내기 위해서 말이다. 그는 이 관념은 어떤 인상에서 유래하는가 하고 질문했다. 여기서 특히 중요한 것은 어떠한 단순 관념에서 하나의 개념이 합성되었는지 밝히는 것이었다. 이렇게 하여 휴먼 인간의 관념을 분석하는 비판적 방법을 수립했는데 그는 이 방법을 통해 우리의 생각과 관념을 정리하고자 했다. 천국도 복합관념인데 진주, 문, 길, 황금, 흰 옷을 입은 사람, 날개 이런 단순한 관념으로 이루어진 복합관념이 천국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신을 무한한 지성을 가진 지혜롭고 선한 존재로 생각한다고 하자. 그러면 우리는 무한한 지혜와 무한한 지성과 무한한 선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복합적 관념을 갖고 있는 거야. 우리가 한 번도 지성이나 현명함이나 선을 체험해보지 않았다면 절대로 신에 대한 그런 개념을 떠올릴 수 없다. 또 우리가 신을 강하고 의로운 아버지라고 인식한다면 강한 의로운 아버지라는 낱낱의 관념이 이미 우리 의식 속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다. 휴머의 생각에 따라 많은 종교 비평가가 다음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곧 신의 개념은 우리가 어린아이 때 아버지를 어떻게 체험했는가 하는 문제와 관련이 있다는 점이다. 말하자면 아버지에 대한 관념에서 천국의 아버지, 곧 신에 대한 관념이 생겨난다는 말이다. 하지만 신이 무조건 남자여야 한다는 생각은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래서 공평하게 하기 위해 종종 엄마는 여신님 감사합니다라고 말하죠. 휴먼 대응하는 감각 인상으로 환원될 수 없는 모든 생각과 관념을 비판했다. 그는 오랫동안 형이상학적 사고를 지배하고 불신을 심은 무의미한 헛소리를 단호히 추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근데 우리는 일상생활에서도 역시 이런 개념이 참인지 거짓인지 생각해보지도 않고 아무렇게나 쓰고 있다. 예컨대 자아의 관념 또는 인격적 실체 관념이 그런 것이다. 이 관념은 데카르트 철학의 기초를 이루어왔으며
또 그의 전체 철학의 토대를 이루는 확실하고 명백한 관념이다. 393쪽. 어, 변함없는 인격적 실체가 있다는 느낌은 잘못된 관념이다. 우리의 자아관념은 실제로는 네가 결코 동시 체험할 수 없는 낱낱의 인상들의 긴 사슬로 이루어져 있다. 휴먼 이것을 가리켜 끊임없는 흐름과 운동 속에 있으며 엄청난 속도로 계속 이어지는 수많은 의식 내용들의 다발이라고 표현했다. 우리의 의식은 일종의 극장과도 같다. 무대 위에서는 수많은 의식 내용들이 뒤따라 등장하며 앞 왔다가 사라지고 무수히 다양한 배열과 배치 방식에 따라 서로서로 뒤섞인다. 휴메에 따르면 오고 가는 생각과 느낌들의 배후에나 근저에 숨어있는 인격적 실체 따위는 없다. 의식이란 스크린 위를 지나가는 영상과도 같다. 스크린 위의 영상은 너무도 빨리 바뀌기 때문에 우리는 영화가 낱낱의 화면들이 모여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지 못한다. 그러나 원래 이 그림들은 서로 연관된 것이 아니다. 즉 실제로 영화는 순간들의 총합이다. 어, 석가도 흉하고 비슷했다고 해요. 음, 석가는 인간의 삶을 정신과 육체가 끊임없이 변해가는 과정의 연속이며 이 과정에서 인간은 순간마다 새로워진다고 했다. 석가에 따르면 젖먹이는 어른과 같지 않고 오늘의 나는 어제의 내가 아니다. 어떤 것에 대해서 나는 그것이 나의 것이다라고 말할 수 없고 또 어떤 것에 대해서도 이것이 나다라고 말할 수 없다. 따라서 자아나 변치 않는 인격적 실체 따위는 없는 것이다. 이런 말 했다는 거죠. 넘어가서 음, 넘어가서 음, 쭉 넘어가고 있습니다. 음, 재밌죠. 음, 인과 법칙에 대한 말도 나오는데요. 399쪽. 휴메 말은 이제 당구공의 예를 들어요. 휴메 말은 너는 단지 검은 공이 흰 공을 때렸다는 사실과 흰 공이 당구대 위에서 구른다는 사실만을 경험했다는 거란다. 곧 흰 공을 고르게 한 원인 자체는 경험하지 못한 셈이지. 너는 시간적으로 하나의 사건이 다른 사건에 뒤이어 일어났다는 것을 경험했지만 두 번째 사건이 첫 번째 사건의 근거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경험한 것은 아니다. 휴은 한 사건이 다른 사건에 이어서 일어날 것이라는 기대는 사물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의식 속에 들어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 당구공이 다른 당구공을 맞췄는데도 둘 다 가만히 멈춰 설 경우 악이라면 이를 눈을 크게 뜨고 지켜보지 않을 테지. 우리가 자연 법칙이나 원인과 결과에 대해 말할 때 우리는 실은 인간적 습관에 대해 말하는 것이지 논리적으로 필연적인 것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니다. 자연 법칙이란 이성적인 것도 아니고 비이성적인 것도 아니다. 자연 법칙이란 그냥 있는 것이다. 검은 공이 흰 공을 맞추면 흰 공이 움직이리라는 기대는 선천적으로 타고난 것이 아니다. 우리는 세계가 어떻고 세상의 사물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관해 아무런 관심도 기대도 갖지 않고 태어난다. 세계는 늘 있는 그대로일 뿐이고 우리는 그것을 차례차례 경험해 나가는 거야. 401쪽.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뒤따라 생기는 사건들 사이에 꼭 필연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야. 철학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사람들이 결론을 성급하게 내리지 않도록 경고하는 일이야. 특히 성급한 결론은 여러 가지 미신을 유발한다. 넘어가서 휴은 윤리와 도덕에 관해서도 합리주의적 사고를 반대했다. 합리주의자는 정의와 불의를 구별하는 능력은 인간의 이성이 내재한다고 생각한다. 이른바 자연법 사상이라고 하는 이런 생각은 이미 소크라테스에서 로커에 이르기까지 많은 철학자에게서 찾아볼 수 있지만 휴먼 이성이 우리의 말과 행동을 규정한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럼 무엇이 우리의 말과 행동을 규정하죠? 감정이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도록 자극하는 것은 너의 감정이지 이성이 아니다. 모든 것이 다 네 감정에 달려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지 않는 것은 이성적인 것도 아니고 비이성적인 것도 아니지만 몰인정한 일일 수 있다.
모든 인간이 다른 사람의 쾌락과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공감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렇지만 그것은 이성과는 아무 상관이 없지. 403쪽. 너는 다른 사람도 삶을 사랑한다는 서술적 명제로부터 그러므로 그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는 규범적 명제를 결론으로 이끌어냈다. 순수히 논리적으로 판단할 때 그것은 잘못된 추론이다. 똑같은 방식으로 너는 많은 사람들이 탈세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로부터 나 역시 탈세도 좋으리라는 결론을 이끌어낼 수도 있겠지. 그러나 이런 것은 모두 부당한 추론이다.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사실 판단으로부터 윤리적 판단을 이끌어낼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음.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행위해야 할 것인지 이성을 통해 논증할 수 없음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책임 있는 행동은 이성을 예민하게 갈고 닦음으로써가 아니라 도리어 타인의 고통과 행복을 같이 느낄 수 있도록 우리의 감정을 예민하게 갈고 닦음으로써 가능해진다. 논리적으로만 따진다면 전 세계의 멸망보다 내 손가락의 작은 상처를 더 염려하는 것이 비이성적이어야 할 까닭이 없다고 휴문 주장했다. 나치 중 많은 사람이 기가 막히도록 정신이 말짱했다. 학살 계획 배후엔 냉정한 계산이 숨어 있었다. 전쟁이 끝난 뒤에 많은 나치가 처벌을 받았지만 그 이유는 그들의 행동이 비이성적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잔인했기 때문이다. 반면 정신 상태가 비정상인 사람들은 범죄를 저지르고도 무죄 판결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그 까닭은 그들이 사람을 죽이던 순간에 판단 능력이 없었고 앞으로도 영원히 판단 능력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어떤 범죄자도 감정이 메말랐다는 이유 때문에 무죄 판결을 받지는 않는다. 참, 어, 넘어가서 이제 버클리, 다음 버클리입니다. 버클리인데요. 어, 그는 동시대에 철학과 과학이 기독교적 세계관을 위협한다고 생각했다. 무엇보다도 더욱 철저해진 유물론이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고 삶을 지켜준다는 기독교적 교리를 위협한다고 생각했지. 버클리는 세계의 사물들은 우리가 감각하는 그대로 존재하지만 그것은 실은 사물이 아니라고 말했지. 어, 로커는 데카르트와 스피노자처럼 물질 세계를 하나의 현실적 대상으로 봤다. 버클리는 바로 그 점을 의심했던 거야. 문제의 답을 얻기 위해 경험주의에 철저히 손을 뻗쳤지. 그는 말하기를 존재하는 것은 오직 우리가 감각하는 것뿐이라고 했어. 하지만 우리는 물질 또는 실체를 감각하는 게 아니란다. 우리는 사물을 손에 잡을 수 있는 사물로 감각하는 게 아니다. 우리가 만약 감각하는 것의 이면에 어떤 실체가 놓여 있다고 전제한다면 너무 성급한 결론을 내린 거야. 우리는 그런 주장에 대해 경험에 입각한 증거를 내세울 수가 없어. 너는 딱딱한 것을 감각적으로 확실히 느꼈지만 탁자의 실체를 감각하지는 못했어. 마찬가지로 너는 뭔가 딱딱한 것에 부딪히는 꿈을 꿀 수도 있지만 네 꿈속에는 딱딱한 것이 아무것도 없지 않니? 그 밖에도 한 인간으로 하여금 가능한 한 모든 것을 감각한다고 믿게 만들 수도 있어. 그죠? 버컬리는 그것을 의지 또는 정신이라고 생각했다. 또한 그는 우리의 모든 관념의 원인이 우리의 의식 밖에 있는 것이긴 하지만 이 원인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어떤 정신적인 것이라고 생각했다. 버컬리에 따르면 내 영혼이 내 관념의 원인일 수도 있다. 내가 꿈을 꿀 때처럼 말이야. 하지만 어떤 다른 의지와 정신만이 우리 물질 세계를 이루는 관념의 원인이 될 수 있지. 모든 것은 정신에서 유래한다. 곧 정신은 만물 속에서 모든 것을 작용하고 모든 것은 정신을 통해 존재한다고 그는 생각했지. 버클리에 따르면 우리가 보고 느끼는 모든 것이 신의 작용이라는 것이다. 신은 우리의 의식 속에 임재하면서 우리가 경험하고 의식하는 모든 관념과 감각을 의식 속에 불러일으킨다. 우리 주위의 전체 자연과 우리의 현 존재는 신에 의존하는 거야. 신이야말로 존재하는 만물의 유일한 원인이지. 어, 그래서 쭉쭉 넘어가겠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그 이후에는 소설을 전개시키는 데 필요한 이야기들이 쭉쭉 이어져요. 이야기들이 쭉쭉 이어지고
계몽주의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요. 음 재밌습니다. 이런 이야기, 이게 소설이니까요. 한번 읽어 보시면 음 재밌습니다. 음 그리고 계몽주의에 대한 얘기도 나오는데, 이것도 인제 한번 직접 읽어 보시면 아마 좋을 것 같아요. 음 이렇게 2 부가 끝났는데요. 소설 얘기를 잠깐 하면 뭐 소피와 힐데라는, 소피가 주인공인데 소피는 계속 편지를 받죠. 의문의 어 의문의 사람으로부터, 남자로부터. 근데 힐데란 존재를 계속 암시를 받는데, '힐데가 누구냐.' 근데 힐데가 결국 2 부에 나와요. 힐데와 소피는 서로를 의식하고 있고, 그게 이제 3 부에 서로의 정체가 밝혀지겠죠. 정말 재밌습니다. 이게 일종의 추리 소설 같기도 하고 서스펜스 요소도 있고, 그런 요소들이 이 소설을 흥미진진하게 읽게 만드는 것이겠죠. 이 소설 구조 자체가 철학적이에요. 음 잘 썼죠. 요슈타인 가더 씨가, 이런 저자가 잘 썼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3부 마지막으로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